공유 숙박업이든 여러 가지 부업들 있잖아요. 제가 디스하거든요. 저는 딱 그분 이름 얘기하시고 그분 수업 들으셨다길래 망했다는 얘기를 유명한 다른 경매 강의 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이분은 저는 딱 그분 이름 얘기하시고 그분 수업 들으셨다길래 지난번에 앞자리에 계셨는데 망했다는 얘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다른 경매 강의 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이분은 혼자 하셔도 잘하셨을 뿐이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잖아요.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여준다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왜 그런 의견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워낙 강의가 지금 잘 되고 사실은 광고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누군가 안 탄단 말이에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노력. 왜냐면 저는 안 한다는 선택지가 저한테 없었어요. 내가 이걸 포기한다. 이거는 그 선택지가 없었고. 그냥 여러 강의 중에 한번 들어본다 이게 아니라 난 이걸로 무조건 승부를 본다. 들어봤는데 아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느꼈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했는데 허들이 사실은 여러 개 있어요. 왜냐면 작은 돈으로 이거 하니까 허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허들도 못 넘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허들을 넘을 방법을 계속 궁리를 하자죠. 대단하시다. 제가 공유 숙박업이든 여러 가지 부업들 있잖아요. 제 라이브 수업 들어보셨지만 제가 디스하거든요. 근데 왜 디스하냐? 당연히 제가 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메이킹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교육 플랫폼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해서 까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제가 부동산에 미친 자처럼 이것저것 회사 다니면서도 해보니까 내 일상에 너무 큰 지장을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모든 부업이 내가 한가하고 노는 사람이면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은 하루 1시간이면 된다, 말은 30분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상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말씀하신 허들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나 누군가는 진짜로 그분이 광고하시는 거 이상을 해내는 분도 있구나 다시 한번 저도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분 영상에 나오는 거 다 진짜 이렇게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낸다. 근데 너무 많이 모집하니까 모집 모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는 숫자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강의나 부업 같은 거 시도하시다가 힘드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단기적으로는 한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몇 개월은 성과가 나서 막 좋아해요. 당연히 좋잖아요. 제가 했던 대로 진짜 하루 30분 1시간 투자해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좋아하시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다시 모임에서 만나면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으신 분들은 또 거기서 더 적더라고요. 제 경험은. 근데 생각해보면 부업이나 사업이라는 게 원래 열에 여덟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코 쉬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걸 뚫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 조건 농지증 경매할 때 조건부를 몇 단계 제출하다 이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는 농지로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그 농지가 현황이 하다못해 최악으로 따지자면 지목은 농지인데 노지가 있다거나 제일 흔한 게 다 쓰러져가는 축사, 옛날에 살던 집 이런 거 있는 애들이 있으면 좀 생각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발급은 해드릴게요. 대신에 하나 쓰세요. 원상 회복하겠다는 조건 동의서 같은 거 간단하게 그냥 뭐 양식도 별로 없어요. 나는 이 물건을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은 몇 달 안에 농지로 원상복구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농지로 쓰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준다는 거죠. 보통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매각 결정기 이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농지증은 무조건 발급받아 놓고 아니면 최소한 공무원이 뭐 발급 문제 없습니다라는 전화 확인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지증이 지역마다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대표적인 오해인데 지금 농지증을 지역마다 몇 개 가지고 계시냐 전국 자격증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농지증은 농지마다 그 농지를 가평의 A 농지를 네가 사겠다고 오케이 사도 좋아 라는 걸 농지마다 받는데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농업경영계획서 같은 걸 써야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번만 써놓으면 주소만 바꿔가면서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사시면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간혹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가 있어요. 그거는 도시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이미 사실은 농지라고 하기가 뭐한 그런 것만 예외적으로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도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 농지증이라고 빨갛게 안 써있는 애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내용이지. 도시 지역에 간혹 그래서 급하게 매일 막 물건을 발견해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증은 이름 자체가 문제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니까 무슨 공인중개사나 무슨 시험 자격증 같이 막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등기부등본 떼고 뭐 가족관계증명서 떼듯이 신청하는 건데, 다만 심의나 검토는 한다 공무원들이. 그러나 99%는 나오고요. 또 1%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손해가 없는 게 입찰 안 하면 되니까. 결국 손해는 농지증 신청할 때는 1,000몇백 원인가? 그것도 심지어 발급 안 되면 800원인가 900원인가 환불된다? 그러니까 몇백 원 손해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혹시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문지를 경매 받을 때 소득이 안 잡혀 있고 이러면 대출이 원활할? 결국 농지의 경락잔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잘 나오냐, 그 다음에 소득이 많지 않을 때 어렵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안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택에 들어가는 각종 제한들 있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토지는 별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어찌됐든 담보대출이잖아요. 대출이다 보니까 이자 상환 능력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면 4%라면 12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는 본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월 수익이 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되는 건데,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 그러면 걔들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뭘 보냐면 별의별 걸 다 보는데, 대표적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 사람이 땅을 파든 용돈을 받든 한 달에 얼마를 쓴다는 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출 정도 갚을 능력은 되겠지, 이렇게 돼서 거의 지금까지 안 된 경우는 없었는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뭐든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이미 벌려놓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한 달에 대출 이자만 490만 원을 내고 있어, 예를 들어. 그거는 이 농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자가 너무 많을 때만 그런데, 전에 수강생분 중에 제주농지 9억짜리 3억에 낙찰 받으신 분은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그거가 안 나올 정도로는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웬만하게 그냥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면서 대출이 안 나올 분은 아마 이미 지금 대출 이자가 아니라 이 수업도 못 들으시는 그런 분이나, 그렇지 거의 대출 나온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주택 대출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막혔잖아요. 다른 분들은 생각 없었잖아요. 서해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부채 사업 그런데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소득도 일단 높았어가지고, 절대 높고. 퇴사한 지는 지금 제가 아직 채 6개월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강의한다고 신규 투자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서,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통장 잔고 그래서 월에 지금 쓰는 카드 값이 있잖아요. 안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주부인 동생을 세키면서 이거 이러니까 지금 양평 땅에 사다시자를 가지고 혹시 대출이 안 나올까 봐. 10매덕짜리 사시는 거 아니면 100만 원 내외의 이자는 그 이상을 안 있으실 거잖아요.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좀 맞아요. 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건 종합 경매를 하고 싶어요. 가리지 않는 종합 경매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뾰족하지 않잖아요. 바운더리가 너무 넓은 거라서 안 팔릴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그런 걸 해야 저도 물건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지 전문가가 돼야지, 경매 전문가가 돼야지, 농지연금 전문가가 돼야지 하고 했던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뭐 닥치지 않고 다 해왔었기 때문에 그게 또 좀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게 제주도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확 죽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공유 숙박업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원래는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경기 괜찮았을 때는 바닷가에 아시죠? 고급 펜션 막 자리도 없던 그런 데, 성수기에 1박에 뭐 못해도 50, 70 받던 그런 데들이 감정가의 4분의 1 막 이런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5년 전에는 화려했는데 신규 업소들한테 밀리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반값이나 제값 주고 샀을 때는 거기에 내 돈 투자하고 이러면은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그 정도 가격 되면은 인테리어에 처바를 수 있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항이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지만 제2공항 주변에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권의 토지들도 지금 대지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에 막 선수님 사인회도 나한테 보상 해주시는 게 농치는 수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농지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임차인이 없다는 거. 경매하다가 사고 생기는 게 그런 거잖아요.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사람 관련된 거거든요. 임차인이 보증금 다 받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보증금 중에 절반을 내가 인수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결국은 보증금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농지는 하고 풀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나마도 위험한 애들은 뭐 예를 들어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뭐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찔한데 요즘은 부동산 사이트 AI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빨간 글씨로 예를 들어 농지증 이렇게 써 있잖아요. 농지증 필요한 겁니다. 맹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거나 그럴 일도 없지만 선순위 뭐가 있다. 그럼 빨간 글씨로 다 써놔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만 봐도 99%는 물론 그게 AI가 제대로 걸러내고 있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야겠지만 옛날에는 100에 서너 건은 AI가 잘못 걸러내는 게 있었다면 요즘은 거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클릭조차 안 하면 되니까. 그거 오늘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분묘 있고 길막하고 그 다음에 뭐 앞토지 사고 이런 거 어떠세요?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좀 관심이 가세요? 어떠세요? 재밌어요. 특장성 있는 거다. 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쪽에서 지원금은 있어 벤즈번에. 근데 또 이거는 어쨌든 부처에서 법을 개정해서 우리는 쌓아가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좋았어. 법이 점점 높아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그것도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정신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일단 농어촌공사가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28%인가?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농지연동 예산이 3천억 조금 안 되게 2,760억인가 2,800억인가 그 정도 일단 잡혔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충분히 잡혀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국가제도라는 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못 쓸 만큼 올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죠. 못 쓸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실제 농민들을 위한 노후를 위한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된 공약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잖아요. 항상 최악을 가정하는 투자를 좋아한다고. 뭐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죠.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점을 미래 가치가 있는 평택 농지를 한다거나 평택에 토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토지인데 지목이 농지인 것뿐인 그런 애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지 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강원도 농지 낙찰받은 손해생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도 장인어른이 강원도 쪽에 노후를 위한 전원주택 지어서 사시고 싶으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농정금이랑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을 사놓고 일단 매매를 시도해보고 몇 차례 혹시 안 되면 두 필지인데 이제 한 필지는 강변에 있는 땅이거든요.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진부 KTX 역세권 땅이면 톨게이트 앞에 땅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지로 전환 가능한 땅을 너무 싸게 받았으니까 일단 땅값에서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전원주택 짓고 이해하셨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농민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100번 양보해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농지연금을 빼고라도 계속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어떤 시골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에 농사 지으면서 그런 혜택을 보는 것만이라도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죠? 조경수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심는 것도 관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작은 첫 발 정도만으로 1000제곱미터 정도의 미래가치 있는 땅에 농사까지 지으면서 농민 혜택까지 보면서 미래가치까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흔들릴 일은 없는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 농지연금 뭐 별로단 얘기 8년 전부터 들었어요. 경매를 제가 처음 했던 게 제가 되게 일찍 시작했거든요. 2004년에 시작했어요. 입사하고 사회초년생 때 시작했으니까 진짜 일찍 한 거죠. 근데 첫 낙찰은 2014년, 15년도 했어요. 그럼 그 10년간 폐찰만 했느냐? 아니요. 2004년에 입찰을 한두 개 해보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남동 촌놈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런데 빌라나 이런 거 사두면 왠지 좋을 것 같은 막연한 마음에 입찰했는데 택도 안 되는 가격에 폐찰한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경매로 돈 벌던 시절이 끝났구나.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좋던 시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려 2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사실 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진짜 논하던 시기거든요 사실. 근데 몰랐던 거죠.
시야가 좁았던 거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그럴 바에는 금매로 사지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것도 시야가 좁아서 물론 당연히 그런 매물도 있지만 큰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경매를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경매하는 사람도 생기고 오늘 제가 초대받은 아파트 경매 위주로 하시는 분의 수강생들의 성과 사례도 물론 성과자들의 모임인 건 감안해 주세요. 당연히 재미없거나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고 많이 버신 분은 뭐 단위거든요. 그건 뭐 차익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거짓말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렇게 90% 95% 낙찰돼가지고 재미없다고 하는 시기에도 누군가는 초보 경매인이면서도 억 단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 초창기에는요 농지연금 해지율이 너무 높았어요. 그나마 농지연금을 가입했던 분들이 중도 해지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로 아니 이놈의 농지연금 받아보니까 돈도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너무 적게 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가치가 있잖아요. 시세가 있고 지역 사람들은 더 잘 알잖아요. 뭐 이웃 김씨 아저씨가 평당 얼마에 팔았다는데 따져보니까 이거 받자고 내가 이 땅을 나라에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생각하니까 승질이 나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수신출연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 목돈 쓸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지율이 너무 높아서 그게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지를 하지 않게 제도를 좀 도움을 줄까 하다가 경매랑 접목하는 투자법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결론은 농지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는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고 특히 어르신들의 정서에 너무 반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수강생분들 기준으로 농지연금 받던 농지를 파는 경우는 99.9% 좋은 경우입니다. 내가 평생 농지연금 받을 대략적인 액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못지않은 거를 누가 일시금으로 주고 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라에 수용이 됐다거나 거의 수용되는 경우는 우리 감정받았던 그 금액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우리는 3분의 1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부모님 황용지 사례처럼 수용이 되거나 제대로 된 업자가 나와가 제값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즐겁게 갚으면 됩니다.